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책 나가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피셔가 쓴 책 선정했고요. 이 책은 총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다룰 거고요. 총 영상 3회에 걸쳐서 전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1장 과거로부터의 단서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크건 작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주로 경기 변동 국면을 이용해서 투자했다. 당시에는 불안정한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됐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식을 사서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을 파는 게 투자 수익을 올리는 열쇠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이 같은 시대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설립되고 루즈벨트 행정부 초기 시절에 증권거래 및 감독법안이 통과되면서 종말을 고했다. 이제 새로운 주식시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예전과는 달리 정말로 뛰어난 기업을 발굴했다면 주식시장이 천정과 바닥을 오가며 출렁거리는 동안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기 위해 분주하게 온갖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로 들어서는 첫 관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탁월한 기업이 제공해 준 것과 같은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20세기 초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으며 실제로 훨씬 더 좋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기간 중 기업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요즘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끊임없이 자기 분석을 해나가면서 진보를 위한 부단한 탐색을 추구한다. 기업 경영진의 역할이 바뀐 것보다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또 다른 변화가 있다.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 능력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기업은 늘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빨리 인식해 엄청난 판매 증가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한다. 이런 기업의 경영진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선두를 지켜나가기 위해 훌륭한 의사결정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기업의 주주는 속된 말로 복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행운이 따라주었든 혹은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었든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 소수의 기업들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을 발굴했다고 믿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런 기업은 반드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기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결의와 성장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다. 이 같은 성장 기업은 또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진을 조직화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생산 라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런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경영진이 광범위한 성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열정을 발휘해 일상적인 회사 업무를 아주 탁월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점이다. 끝으로 수십 년 전에도 가히 환상적인 투자 기회가 수없이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2장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 기업 세계의 정보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기업이 해당 업종의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이 기업과 한두 가지 경로로 관련을 맺고 있는 몇 사람의 대표적인 의견을 서로 대조해보면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고 또 경쟁업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가령 한 가지 업종에 속해 있는 5개의 기업을 선정해 각각의 기업 관계자에게 다른 내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보라. 그러면 10번 가운데 9번은 5개 기업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자세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업체는 필요한 의견을 구하는데 단지 하나의 정보원에 불과하고 또 반드시 최선의 정보원도 아니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유통업체와 고객들로부터도 그들이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 놀라운 사실들을 들을 수 있다. 3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그룹에 속하든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그룹에 속하든 모두 투자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매출액 추이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기업의 장래 매출액 추이와 관련해서 꼭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 회사의 경영진이 아주 탁월하며 또 기술적인 변화와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빈틈없는 투자자라면 맨 처음에 이 기업의 주식을 뛰어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고려했던 첫 번째 사항인 매출액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와 부합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늘 예의주시해야만 한다.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단 하나의 성장 동력에 만족하지 않는 최고 경영진은 1년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투자자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란 대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품과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에 회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충분히 쏟고 있는 회사다. 마치 하나의 나무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자라나듯이 회사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 부문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기업이 더 낫다는 말이다.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연구개발 투자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기만 하면 이 회사가 매출액의 몇 %를 연구개발 분야에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업들마다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다. 심지어 경영성과가 가장 뛰어난 기업들 가운데서도 그냥 비용 처리되고 마는 연구개발비와 이익을 내는 연구개발비 투자의 비율이 2배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중한 투자자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 현재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학교와 정부기관의 연구원들에게 그 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정확한 질문을 던진다면 완벽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귀중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일정 기간, 가령 지난 10년 동안 그 회사가 거둔 매출액이나 순이익 가운데 얼마가 그 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이 내놓은 성과에 기인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조사해보는 것이다.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뛰어난 생산과 영업, 연구개발 조직이야말로 성공을 낳는 3가지 중심축일 것이다.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 신체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라든가 폐 혹은 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장기가 필요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부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 주변에서 놀라운 투자 수익을 올린 기업들을 잘 살펴보라. 과연 이 가운데 공격적인 영업 조직을 갖추고 유통망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지 않는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라. 최근에 내가 만난 IBM의 한 임원은 이 회사의 영업 직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전체 근무 시간의 3분의 1을 회사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보낸다고 말해주었다. 이처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영업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영업 조직의 끊임없는 개선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영업 조직과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진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일시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매우 취약하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업 조직이 필수적이다. 포인트 5. 영업 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액이란 이익을 늘려주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익이 그에 상응해 늘어나지 않는다면 투자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어느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업이익률, 즉 1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때 얼마의 영업이익이 남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한 해가 아니라 몇 해에 걸친 추이를 조사해 봐야 한다. 특정 업종의 경기가 보기 드물 정도로 화랑일 때는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이 순이익 규모 자체도 커질 뿐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 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면 거의 언제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한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점도 눈에 띌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이익은 경기가 다시 가라앉으면 빠른 속도로 동반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낮은 기업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업의 내부에서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뚜렷한 징후가 보일 때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기업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기업 내부에서 개발된 신제품이나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한계 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두루 적합한 기업 내부에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기업들의 경우 이 원칙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괴리가 있다. 이들 기업은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익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연구개발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장래를 내다보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꺼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감수한 기업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혹은 한계 기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영업이익률이다. 안목이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원가를 줄이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기업이야말로 장래에도 꾸준히 건설적으로 모든 장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이미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수익성 차이는 단순히 파업으로 인한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영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더구나 새로운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는 근로자를 잘 관리하는 기업에 비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갈등이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한다. 사소한 개인적 갈등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또 경영진들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심각한 불길로 번져나갈 수 있다. 기업의 갈등 해결 방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보는 것 외에 그 기업의 임금 수준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평균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은 양호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인트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임원들의 판단력과 성실성, 팀워크는 회사의 장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들이 다루는 업무의 비중은 매우 크고 일의 긴장도 역시 상당하다. 따라서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나 시기가 생길 경우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거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임원들 사이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임원들은 사장이나 회장, 이사회 의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포인트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이라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경영 지식을 갖춘 재능 있는 기업 경영진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이런 기업은 머지않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 정책들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절대 이런 경영진을 갖출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의 위임이다. 만약 최고 경영자로부터 하위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임원들 각자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임원도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건강한 야수처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기업 환경은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요구도 매우 강력하다. 이런 시대에 최고 경영진의 자존심이나 무관심은 정말로 귀중한 아이디어의 보고를 찾아내는 데 방해가 되기 일쑤다. 이런 최고 경영자가 이끌어가는 기업은 아마도 투자하기에 적당한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포인트 10.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사업부문 하나하나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되는 원가를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원가를 종합적으로 절감해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장기간에 걸쳐 다른 기업을 능가하는 성공을 이어갈 수 없다. 신중한 투자자에게 최선의 방법은 이 문제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또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인식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고 경영자가 전문적인 원가 분석과 회계 처리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른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때로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도 한다. 경쟁업체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멀리 우회하는 방법을 써야만 한다. 결국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그것이 비록 작은 차이에 불과할지라도
경쟁업체에 비해 명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특허권보다 제조기술상의 노하우와 영업 및 서비스 조직, 고객들이 느끼는 인지도,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 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든 제품을 경쟁업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원천은 특허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다. 포인트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심지어 기꺼이 손실을 부담하기도 하는 기업은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최대의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 포인트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그 주식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사야만 한다. 따라서 아주 특별히 뛰어난 주식의 한정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보유 현금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외부 차입금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 예상되는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포인트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최고 경영진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투자자에게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된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에 비해 잘 안 될 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영진은 대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경영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른다.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주주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을지 모르고 그저 시간을 버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투자자는 부정적인 뉴스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수수방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도 기업의 오너가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은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 사위나 친척의 임금을 정상적인 직무의 가치에 비해 훨씬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납품업체에게 반드시 특정 중개업체를 경유해서 물건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개업체는 다름 아닌 자신이나 친구, 친척이 소유한 회사로 이렇게 받는 중개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다. 아마도 주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내부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주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수탁자로서의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면에서 제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최고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강력한 의무를 결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필립 피셔가 쓴 책에서는 기업 내부에 대한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